중국 한번 들어갔다 와야겠다. 호남이 이제 나왔으니까 중국 한번 들어갔다 와야겠다. 이거 하시는 분이 와야지. 호남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무 호남 시무 국화. 원래 이게 가짜죠. 근데 가하고 국하고 똑같은 거라서 중국이라서 화자로 바꿨는데, 만약에 그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의 그림이 어떻을 거라.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호남의 그림을 그려야겠습니다. 그 호남의 역사를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그 천국을 찾아간 게 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진나라의 천하통일로 뭉시국가 세 국가가, 그 곰세마리 세 국가가 있었는데, 초국이 있고 나국이 있고 여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강은 상강이 되고, 나국은 실제로 명나강이 되고, 그 다음에 요국은 요천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시대에 진안이 그 동쪽 진자가 있고 진나라 진자가 있는데, 진나라의 고역을 피해서 마한, 호남의 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호남이죠. 그 다음에 그 상대신라 일식관측, 이 과학적인 비정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신라의 일식관측의 최적지는 역시 호남이었다. 그 상대신라 일식관측은 언제까지 기록이 남아있냐면 BC 54년서부터 AD 201년까지 상대신라 일식관측이 자료가 남아있습니다. 어디에? 삼국사기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48년도에 광무제, 그 후한의 광무제는 무릉, 호남시, 호남성 상덕시에 사는 만족들이 임원을 친구를 하니까 마원이라는 노장을 5개 지방, 그러니까 무릉에 사는 5부족이 사는 계곡이 5개의 시내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웅계는 요 초국, 나국, 요국이죠. 그다음에 난계, 유계, 우계, 진계가 있습니다. 진계가 뭐냐? 진앙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자료냐면 자치통감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5년, 그러니까 그 상대신라의 일식관측이 끝난 14년 후에 그 표현제, 그러니까 후한의 마지막 삼국지 시대입니다. 삼국지 시대, 조조가 살았던 그런 시대인데, 장로가 그 조조의 장수 장로가 양평이 조조의 장수는 아닙니다. 조조에게 이미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호남의 그 아마 그 강릉 주변에 살고 있었던 그 장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포에게, 친구 연포에게 말했는데, 지금 압박을 받고서 간다면 훈공은 반드시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별 볼 일 없으니까 훈공이 두옥에 의지하여서, 두오라는 그 지방 호족에게 의지하여서 박씨의 오랑캐에게로 가서 그들과 서로 대치하고 한번 싸워보고, 그렇게 한 후에 몸을 맡긴다면 훈공이 많아질 거다. 근데 이 박호가 뭐냐면 하족, 그 사천성 칠성의 왕입니다. 그래서 칠성은 그 우두머리가 추장이 박호고, 그 다음에 그 나씨, 박씨, 독씨, 악씨, 악비가 있는 악씨죠. 도, 석, 공, 이런 칠성의 그 두목이 박호라는 거죠. 그게 역시 자치통감 표현제에 있는 내용이고, 그 지나서 한 100년 후에 도잠이 그 지역을 갔더니 도하원기라는 사연을 듣고 납니다. 그러니까 무릉도원이 시작이 도잠인데,
그 무릉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결국 진나라의 유민들로 구성이 됐고, 그게 오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나중에 215년도에는 박씨에게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호남의 역사, 무릉도원의 역사라고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진안 사람들은 진나라의 유민이다라는 걸 삼국지 위지동이 전에 진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옛날에 망명인으로 진나라의 고역을 피해서 한국으로 왔는데 이게 마한이다 이거죠. 마한이 동쪽 땅을 분할하여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서쪽에 있고 동쪽 땅, 이게 이제 호남이 되는 거죠. 강릉에서부터 되는. 그 다음에 이제 진안은 진안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고, 다음에 넘어가면 다음 그 삼국시대 일식의 최적 관측지는 이제 그 옛날에는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였는데 저보다 한 2년 정도 선배인데 이 사람이 지금 한국천문학회 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번 만났는데 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참 고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일식의 최적 관측지는 그 11개의 일식 관측 자료를 거꾸로 찾아보니까 이쪽이 나오더라. 그래서 바이칼로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2개가 나오고, 그다음 백제는 그 지금의 북경 하북지방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관측불능이라는 4가지 자료를 소외를 시키면서 조금 편차에 좀 문제가 있다. 특히 오른쪽보다는 왼쪽 청산산맥 넘어서 우즈벡이나 키르기스탄 쪽에 자료를 제외를 시키는 바람에 조금 왼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근데 이 상대신라인 경우에는 우리가 쳐다보려고 하는 상대신라인 경우에는 관측불능이 하나도 없고 19개가 고스란히 정확하게 자료가 집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최적 관측 자료는 딱 보시면 호남이다 라는 게 결국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상대신라는 여기에 호남에 살았다라는 게 앞에 나오는 자치통감의 자료나 이게 그 반남박씨 박혁거세의 후손들이 그 당대에 여기서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계신라는 역시 그 관측불능이 10개 중에 2개인데 이게 한반도로 옮겨갔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죠. 역시 그 천산산맥 서쪽에 있는 것을 자료를 무시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왼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 박혁거세의 후손이에요? 아니면 선조예요? 그 당대에서부터 후손이죠. 후손이 저기 호남에. 네. 그게 이제 이 청장관 전서, 즉 그 정조대왕이 임명한 규장각의 관장이 썼는데 박씨라는 그 저기 내용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박씨는 신라의 토성이고 혁고세가 큰알 속에 태어났는데 세상에서 중국에는 박씨가 없는 줄 아는 것은 매우 도루한 소견이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박씨를 얘기를 한 거고, 그 박씨는 그 후한 한순만 칠성의 하나인데 아까 그 자치통감에 있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한쪽에 사는 오랑캐의 두목 박호다. 박호가 신라 기인의 성씨가 박씨였고 고려 사람 박인량과 진나라 무도 사람 박태도 역시 이 중국에 있었던 박씨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는 거를 그 청장관 전서를 썼던 이덕무라는 사람이 박씨를 썼습니다. 근데 박이 왜 썼냐 그러면 자기 스승이 박지원이거든요. 박지원이가 반남 박씨고 박지원이가 그 후가 연상이잖아요. 소상팔경으로 자기 고향을
자기 본향을 노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스승의 가치는 하나의 그 연구 자료를 이덕무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참고로 이덕무는 그 조선시대 때 최고의 잡학다식한, 많이 아는 걸로는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후원서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한 게 후원서니까 사군 만추의 7성지 중에 하나이다. 박씨가. 그 다음에 지분도 보면 미직을 의명했는데 파이왕 박호가 파이를 데리고 와서 기하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은 박씨라는 거를 우리 조선 사람의 최고 지성도 얘기를 했고, 후한소도 얘기하고, 자치통감도 얘기하고, 과학적으로도 박씨가 호남의 고적이고 추장이었다. 그게 신라고, 그게 무릉 사람이다. 그래서 그 몽유도 운동은 당연히 박씨가 개척하고 곰 3마리도 개척하고 그런 곳의 하나였기 때문에 안견이 몽유도 운동을 그리는 것은 단순히 꿈에 본 거를 그린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다스리는 그 세조가 만리지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핵심 지역이 역시 호남이었다. 왜냐하면 호남이 자기 조상의 그 성지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호남을 중시했다 이거죠. 이 신숙주, 정인지, 박백년, 성산문 이런 사람들이 발제를 해줬다 이거죠. 표제와 발문을 제찬을 해줬다 이거죠. 양명대운이 그래서 그 무릉도는 아까 그 생긴 게 이런 거, 그리고 아바타에서도 낙원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똑같죠. 그래서 지금 장각에 가면 이거의 원본이 이거다. 그래서 그 영화에 나온 할렐루야산 이름을 여기다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권문주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죠. 할렐루야산. 그래서 아바타의 낙원은 배경이 원각의 미원대다. 똑같죠. 거기에 갖다 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상팔경을 이제 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상팔경의 소상이 뭐냐면 소수는 도주에서 발언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도주가 여기 있구나. 이게 소강이고 이게 상강인데요. 상강은 줄기, 기본 뼈대 강이고 상강이. 그래서 이게 초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상강은 어디에서 발언을 하냐면 전주에서 발언을 한다 이죠. 그리고 어디에서 끝나냐면 나주에서 끝난다. 여기가 악양인데 악양이 나주라는 것을 이제 밝혀주겠다 이죠. 그리고 이쪽에 무릉이 있는 데가 상덕현인데 여기가 무릉도원, 그리고 아까 옥에 박호가 주름 잡던 그 지역이다 이죠. 그리고 그게 진나라 유민이다, 진안이다. 그래서 그 동종호의 남쪽을 모두 소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동종호의 남쪽이 두 글자로 줄이면 호남이다. 동종의 남쪽을 호남이라 합니다. 그래서 소상팔경은 결국에 호남의 팔경이다. 다음 장. 그래서 이제 각각의 아니 지났어요. 그 전 장. 여기 위쪽이 틀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소강, 상강, 원강, 그 다음에 진강. 요거를 이제 소상강, 원강, 진강 이거를 그 삼강이라고 하죠. 호남 삼강. 근데 이 증수하고 요천수하고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요천수는 동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장사로 끝나는 거고, 상담에서. 그다음에 증수는 역시 그 소양에 있는 또 다른 지명, 소동에서 발언을 해서
여기에서 요천수하고 같이 만나서 그렇게 가는데 증수보다는 우리 조선사에서는 특히 춘향전에서는 요천수, 남원에서 요천수가 흐른다. 이런 그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남원이고 모택동에 생가가 있는 데가 남원이거든요. 그래서 형산을 중심으로 해서 북서쪽에 있는 게 이게 남원이고 상담이고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악양이 나주고 여기는 전주는 전주고 그리고 이 지금 전주는 계림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남 최고의 사찰은 전주에 있는 상산사입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사찰답게 그 유래도 깊고 그런데 기록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장. 그 상산지가 10권이 전해져 오는데 상산지 8권에는 그 1311년 주지인 철산 장로가 고려 국왕한테 그 요청을 합니다. 그 선물을 좀 주십시오. 우리 협조를 해서 불공을 드려드리겠습니다. 고려가 잘 되도록 그 불공을 드려드릴 테니까 선물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고려 국왕이 금륜상하, 여명주, 고물로 만든 부처상, 공황 깃털로 만든 모자, 금으로 새긴 불경, 금실로 만든 구승원, 그 다음 금으로 만든 밥그릇까지 이렇게 6가지 도움을 내렸는데 그것이 이렇게 다 기록이 남아있고 이때 그 선물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고려국에서 선물을 도착하자 향포를 머리에 올려놓고 절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는 이걸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악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위키백과에 나오는 건데 이게 악양의 모습입니다. 그 악양은 옛날 그 장사국의 나연이었다. 왜냐하면 춘주 전국 시대에는 초나라에 속했고 이게 맞죠? 그 다음에 진에 의해 중국이 통일되면서 악양시의 대부분은 장사국 나현이 되었다. 그래서 그 나현의 중심지가 명나, 악양루고 그 다음에 그 명나시가 있죠. 여기 명나시. 여기가 나현의 중심지였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왜냐하면 옛날에는 여기가 그 동정호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물이 막 마르면서 지금 도시가 좀 차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나라 때는 장사국의 준영에 속했고 이 중국사에서는 지금 그 고려사하고 그 조선사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보면 수나라 때는 주제의 시행으로 파주가 되고 591년에 압주로 개칭되었는데 압주 이후에는 591년 이후에는 그러니까 당나라 시대에서부터는 그 압주로 계속 살아남았다 이렇게 억지를 쓰고 있는데 그 중간에 2번 바뀐 거죠. 나주로 바뀌었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장사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우리 고려사 지리지 나주목을 보면 이게 주보다 큰 게 목이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건데 그 목에는 대부분 그 20개 정도의 현이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발라군이라고 얘기를 했고 금산, 그래서 그 금산이라고도 하고 금성이라고 했죠. 금성 나씨가 있고 나주 나씨가 있는데 둘 다 조상은 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5개 중에서 나씨, 칠성 중에 나씨가 있었죠. 박씨가 있었고 나씨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 무송현하고 장사현이 있었는데 그 합쳐서는 장사현에 있었고 그 다음에 무송현하고 다시 합치면서 무장으로 바뀌었다. 무장으로 바뀌었는데 역시 중심지는 장사였다.
그래서 그 장사는 나주다이죠. 나주 목에 있는 현이다이죠. 중심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그래서 그 소상팔경은 호남팔경인데 아까 그 상강을 짜라서 딱 8개 그 무릉도원에 가 있는 거 하나 빼고는 다 전부 다 이 소상팔경도인데 작자 미상이지만 지금 2015년도에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보죠. 그 소상팔경도에 대해서 다음 장. 그 홍제전설을 보면 정조대왕이 각각에 대해서 시를 하나씩 다 일일이 지어서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연사만종, 소상야후, 그 다음에 원포비범, 형사나간. 이거는 처음 소개 자료에 있었던 거죠. 분정추월, 그 다음에 어촌납조, 강천모사까지 해가지고 정조대왕이 남겼고, 요거는 설명. 반가워요. 새롭게 달라진 빅숙이에요. 어떤 년이야? 아, 죄송합니다. 집에 있는 여인네들은 좀 조용히 전화를 하시라고 그래야죠. 그래 실제로 호남은 조선의 문화 중심입니다. 그 판소리 적벽가도 호남에 근접해 있지만 심청가, 흥보가, 토별가, 춘향가 이 네 개는 정확하게 배경이 전부 호남입니다. 그래서 그 심청가는 범피중류라는 그 자기가 팔려가는 길에 장사, 소상팔경, 그 다음에 전당간, 가흥에서 끝나는 인당수가 가흥에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책에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흥보가에서는 만리조선, 제비도정기가 있죠. 거기에서 최고경치는 호남의 소상팔경이라고 했고, 토별가는 아예 용궁 자체가 동정호입니다. 그래서 아까 용궁 밖으로 나와서 소상 오죽을 먹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온 곳이 소상팔경입니다. 이게 고고천편에 나와 있고, 춘향가의 사랑가의 무대는 소상팔경입니다. 그래서 소상동정 700리라는 가사가 나오죠. 그리고 호전몽에서 그러니까 춘향이가 그 감옥에 갇혀서 그러니까 꿈에서 이제 이몽룡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몽룡 만난 얘기는 진짜 춘향전에서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춘향의 연료 멘토를 만납니다. 그 연료 멘토의 이름이 이재녀, 곧 장군이라고. 그 이재녀가 아왕과 여영이 나와가지고 춘향이한테 카운셀링을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구문 같은 경우에는 무대 배경이 형산입니다. 금오신화에서도 그 만복사 저폭이 여기에는 7, 8개의 그 단편 소설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그 남북사 적도기의 대화 배경은 소상가입니다. 그래서 구이산이라는 아예 창호산의 그 제목을 딴 이해조의 우리나라 최초의 탐정 추리 소설의 제목이 구이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919년도에 창조라는 잡지를 만드는데 거기에서 그 김엽이라는 사람이 애도에서 동정호까지라는 기행문을 남깁니다. 그래서 1919년도에 남북전쟁이 격하게 벌어지는데 그것을 자세히 썼다가 이 창조가 폐간되게 됩니다. 결국에 이 기행문 때문에 창조가 폐간이 되고, 한용운도 이 스님이지만 실제로 중국에서 살은 기간이 더 많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왜 그래? 그래서 그 한용운도 그 1935년에 조선일보에 그 계몽소설을 쓰는데 거기서 흑풍이라는 계몽소설에서 그 활동 영역이 그 농민운동을 하는데 그 배경이 동정호입니다. 동정호. 애도도 중국에 있어요? 네? 애도. 애도는 도쿄를 애도라고 합니다. 강원을. 아, 도쿄인데 위치가 어디야? 도쿄. 어디? 아, 그러니까 이 1918년에 기행을 했는데 그때는 애도가
신동병이죠. 아십니다. 지금 10도 넘는. 그다음에 이제 시 가사가 있는데 고려 조선시대 총 48명의 문인이 471수의 소상팔경 대상으로 한시를 창작했고 제왕 중에서는 성종, 숙종, 정조는 소상팔경 8병을 모두를 대상으로 한시를 창작했습니다. 중종은 신하들에게 소상팔경을 시제로 삼아서 응제시를 요구를 했고 문종은 좋아하는 동정류를 대상으로 귤시를 남겼습니다. 동학가사 중에서 동정호를 배경으로 그 동학에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대순진리회나 그런 징산교에서는 애국가를 남조선 뱃노래를 하는데 그 남조선 뱃노래는 동정호의 뱃노래입니다. 다음. 그래서 그 흥부가의 제비도정기에는 만리조선을 나오는데 경치가 제일 좋은 데가 호남의 소상팔경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앞에서 잘려서 못 봤구나. 우리나라 철학에 3대 논쟁이 있습니다. 성리학의 3대 논쟁. 호락 논쟁, 그 다음에 사당 7정 논쟁, 그 다음에 예성 논쟁이잖아요. 그게 전부 호남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당 7정의 그 성리학자가 기대승인데 기대승은 나주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고향이 나주의 악양루에서 군산을 대하다. 군산. 이게 저기 당한과 여행이 묻혔다는 군산이죠. 지금도 사당에 있는 그 군산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제 악양루에 올랐다. 등 악양루를 똑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화릉성이 가장 높은 두각에 올라서 여러 가지 달그림자도 보고 호수도 보고 동정호도 보고 그러는데 조정에서 거국 그죠? 국은 조정이고 향은 고향인데 조정에 거하면서 고향을 그리니 그 심정 억누르기 어렵고 바람결에 술 들고 나서 흥겨움도 얻을 수 없네. 그래서 술 먹어도 걱정 반 즐거움 반 이렇게 사는데 어느 곳에서 신선을 얻어 그와 함께 놀고라는 기대승의 시를 남겼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악양루. 악양루는 참고적으로 기대승은 해외에 나간 적이 없다고 돼 있어요. 사신으로 간 적이 없다고 돼 있는데 악양루가 자기 고향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그리고 갑오농민혁명을 가봅시다. 갑오농민혁명은 우리는 항상 고부에서 기포한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 지금 고창에서 기포지라고 갑오농민혁명 기념탑을 세우고 있습니다. 매년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나 가장행렬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동학혁명 기념일을 어디로 잡을 거냐 그랬대 기포일 고창에 무장 기포일하고 다른 데가 한 서너 군데 했는데 여기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무장 기포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서 다시 번복하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무장이 고창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사설을 보면 고창은 무장하고 틀립니다. 별도의 세종실록 지리를 보면 별도의 현입니다. 그래가지고 같은 나주목이지만 무장하고 고창은 별도다. 다음 보면 실제적으로 요거는 갑오농민혁명이 기포지가 장사라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농민혁명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유생들은 기의를 해서 창의를 해서 그러한 농민 반역도들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창의한 거의 사실입니다. 거의 사실. 여기서도 보면 갑오년품에 고구하고 장사 등지에서 터져 나왔다라고 정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장사가 동학혁명의 최기발지다, 기포지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도 보면 양호 사이에서, 예? 양호 사이에서, 그러니까 양호가 호북하고 호남 그 사이에서 있는 게 나주이기 때문에 나주의 장사에서 터져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상강이 전주에서 나주로 흐른다라는 거는 전주가 최고로 높다라는 거예요. 강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주는 항상 그 서로의 피하 간에 그 선점을 꼭 해야 되는 중요한 명지고 사령부는 될 수 있어도 거기에 사람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거 농민혁명이 전주에서 일어나지 않고 나주에서 일어났다는 건 결국에 그 나주의 많은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언제든지 먹고서 싸워야지 굶고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항상 그 모든 조그만 전쟁이라도 그 공급이, 에? 그 전쟁 물자 공급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도망가기도 쉽고 주변에서 그 식량 자원 또는 무기 자원을 가장 잘 얻을 수 있는 곳이 나주다. 이게 장사다. 그래서 거기 장사에서 동학혁명이 기초가 됐다. 그 다음에 그 1920년도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를 보면 여기에서 장사가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장사에 일본 함정들이 집중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글자 깨졌네. 장사의 소란이 이길 확대함으로써 일본은 만일을 염려하여 재류 방인,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한국하고 일본이 합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방인들이 보호를 위하여 복급, 그 다음에 차, 그 다음에 무슨 새 함대가 그 장사에 집중케 하였더라라고 이제 동경에서 전보를 친 거죠. 그게 요 내용이고, 요것도 남북전쟁에서 남군을 투벌하는 투벌령 선언을 장사에서 했다고 여기도 장사입니다. 그래서 이 1920년도 동아일보는 한반도 서울에서 있던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전부 중국하고 해외 이탈리아니 뭐 이런 그 상국 그 주축국들, 에? 거의 2차 세계대전 전조의 그런 1차 세계대전 이후죠. 그 상황들을, 전 세계 상황들을 다 파견을 하고 있었고요. 그 중심에 장사가 있었던 거고, 1921년도에는 모택동하고 한국의 윤모군하고 한중호조사, 이름 끊임없는 이제 항일투쟁의 선봉대회를 그 모택동이하고 같이 시작을 한 게 장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때 당시 동학 농민혁명이 중국에서 일어났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죠. 겁니까? 네. 근데 장사는 내륙도시인데 거기에 이란이 집중되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그게 한반도 나주가 장사이다, 혼용해서 그거는 좀 쓸까 너무 이런 말이면 말이 되는데 비약병과 아니, 그건 이제까지 다른 얘기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어요. 다음에 그래서 없어요. 근데 말을 안 해요. 이번 그 동학 농민혁명이 중국 호남에서 발생했다. 동정협 주변이니까 함대가 다 들어가죠. 좀 나중에 질문을 해주시죠. 네, 옛날에는 얘기를 지금 거기에 바다예요, 바다. 아니 문종이 옛날에 이제 100년 전 동궁의 제자로 있어가지고 한 세종대왕의 큰아들이 문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두 번째가 세조고 세 번째가 그 무의도원도를 쓴 양녕대군인데, 그 문종께서 동궁의 제자로 계실 적에 귤을 한 수반에 담아서 옥당 홍문관에 내렸는데요. 여러 신하들이 모여서 귤을 다 먹고 나니 수반바닥에 씨가 나왔습니다. 그 매화나무, 향나무는 향기 맡기에만 좋고 기름진 음식은 먹기에만 좋더라. 그 나는 동정호에서 난 귤을 가장 아끼느니 향기도 좋고 이게 뭐야?
향기도 좋고 입에도 달다. 이게 왜 깨졌어? 상자가 빠졌나 보네. 아니야 이게 그림이 그림이 밑에 치고 나거든. 그림 그러니까 이 소화시평은 그 고려 조선 시대에 가장 좋은 시들을 모아서 그 흥종문이라는 시인이 흥만종이라는 시인이 그 시를 선택을 한 건데 거기에 이제 문종이 귤시를 동종의 귤시를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10분 안에 다 끝내겠습니다. 다음 1월 곤륜도입니다. 1월 곤륜도는 지금 민화로 남아 있습니다. 작자 미상이지만 민화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왕이 행차시에 저 1월 곤륜도가 없으면 왕으로서의 행패를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평품으로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품을 들고 지어서 그 왕이 앉을 때마다 그 뒤에 깔아주는 건데 이 시가 시경의 첨보라는 시가 이 1월 곤륜도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곤륜도의 이 5가지 요소가 6가지 요소구나. 5가지. 5의 요소가 이 시의 시경의 첨보라는 시에 다 들어가 있는데 달이 차오르듯 달이죠. 원래 그림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거든요. 이 조선의 그림은. 그래서 근데 거꾸로 달을 먼저 얘기를 했네. 일, 월, 그 다음에 이게 곤륜산이 남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숫자가 목숨인데 남산의 수명같이 이지러지지도 허물어지지도 않고 라고 했는데 이거를 물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같은 음차를 해서. 그 다음에 소나무 잣나무 같이 이성에 끊어짐 없으리. 남산의 소나무가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1월 곤륜도에다가 시경을 대입하는 것이 물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시경이 맞고요. 실질적으로 시경의 활용도를 한번 보죠. 다음 장.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예조에서 국왕이 사신을 연애하는 악을 제정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왕과 사신이 자정을 하면 달을 올리고 여러 개 계속 9번씩 다나 음식을 올리고 술도 7번인가 8번 올립니다. 그때마다 시경의 시를 읊습니다. 그래서 농명을 읽고 황황자를 읽고 상어를 읽고 어리를 읽고 그 다음에 그 정제도 한 3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공을 하고 농명을 2번 하고 황황자를 2번 하고 남유가어를 하고 남산유대를 읊습니다. 이런 식의 그 각각의 되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다음 장. 또 깨졌네. 그래서 1, 2, 3, 4번을 보면 똑같이 그 아까 첨보도 시경의 소화에 농명 지식 10가지 농명에 들어가는 분류에 들어가는 시거든요. 그래서 그 농명을 얘기하고 황자를 얘기하고 사모를 노래하고 어리를 노래하는데 이게 7개가 있는 거죠. 그 4개가 다 첨보까지 합쳐서 5개가 똑같은 시경의 농명 지식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 황황자를 보면 그 명나라 사신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군주가 사신을 파견하는 겁니다. 파견.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신공이라는 거는 시경의 송인데 왕이 농관, 그러니까 파견되는 사신이 농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농에 힘쓸 것을 분부하는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국왕이 사신을 맞이하는 거는 제국에 있어서 각각의 제후국에 사신을 파견을 하거든요.
그 사신을 파견을 하는 그러한 노래, 그거를 위로하는 연애를 그 국왕이 친히 할 때는 시경의 노래를 전부 다 쓰는 겁니다. 근데 국왕뿐만 아니라 그 종친이 할 때도 주관할 때도 그렇고 의정부가 주관할 때도 이 사신 또는 무관 사신도 마찬가지로 시경을 다 줄줄이 합니다. 이거는 그 중국이나 베트남, 일본에도 없는 것들이에요. 전부 그 시경을 사용을 하고 특히 1월 본륜도를 갖는 거는 그 아시아에서 주례에 맞춰서 왕실 그 집전을 하고 예식을 한 데는 조선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본륜산이 왜 남산이냐면 이거는 저기 유인물에 있는데요. 그 산해경에는 본륜산이 2개가 있습니다. 해외 본륜산이 있고 해내 본륜산이 있습니다. 근데 해내 본륜산은 좀 낮으니까 남산이니까 산자를 뺐어요. 둘다. 근데 본륜자는 똑같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산자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이 본륜호는 그 높이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천재가 하계에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그게 남산이고 이곳은 동의의 예가 아니면 능히 비탈진 바위를 오를 수 없다. 남산은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래 이게 실제로는 한자로는 인, 어진, 예가 아니면 근데 예는 활의 명인이거든요. 그리고 요의 부하예요. 그래서 요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순임금밖에 없거든요. 그게 동의의 대군장을 뜻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순임금이 결국엔 인예가 되는 거고 순임금의 인예는 남산의 그 천재의 하계의 도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그 맹자가 순임금을 얘기를 하기를 순임금은 제풍에서 태어나고 부하로 옮겼으며 명주에서 돌아가셨으니 동이 사람이다라고 그 맹자 집주 1장 1절에 나오는 게 순임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곤륜사는 해내 곤륜사는 그 1월 곤륜도에 나오는 곤륜사는 순임금의 남산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화성 의행 반차도에서 보면 그 정조대왕이 이렇게 반차도를 의궤로 남겼는데 이게 대단한 보물이라고 정확하게 파악한 그 병인장의 프랑스 그 나폴레옹 3세 군대는 세계 최강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거를 제일 먼저 훔쳐간 거죠. 얘들 눈덩이도 많이 훔쳐갔지만 이 의궤가 이 조선이 갖고 있는 책 중에서 가장 소중한 책이다라고 눈치채고 갖고 갔는데 반차도에는 임금 행차하는 그 어가에 앞서서 둑하고 용비가 지나갑니다. 근데 이 둑은 당연히 이런 깃발이고 아니 깃봉이고 이 용비가 문제인데요. 용비는 다음 장에서 보시면 황색 바탕에 누른 바탕에 용틀과 구름 모양을 그리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용 한 마리,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용 두 마리를 꼭 그리는 교룡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룡기는 그 청나라 같은 경우는 여의주를 찾고 있는 용 한 마리밖에 못 써요. 근데 이 용 두 마리는 천자의 깃발이라고 주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룡기를 쓰는 거는 천자의 행차 시에만 쓸 수 있는 거고 이것은 그 오용을 명령하는 대열기의 가장 앞쪽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차도만 봐도 조선은 천자국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 이게 이제 천자국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이게 뭐 하찮은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 발문 보면 표암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표암 강상의 제발인데
그 봄날 새벽에 과거 시험장인데 시작이 만의전입니다. 의자는 개미 의자고요. 개미 만 마리가 싸운다 이죠. 초시를 한번 보게 되면 10,000명의 수험생이 모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음 장을 볼까요? 사상 최대, 지상 최대의 과거 시험이 1800년도 정조 24년 3월 21일에 있었습니다. 경사 끝에 보이는 정시 초시를 보였는데, 문과 1소에는 뭐예요? 35,000, 2소에는 39,000, 3소에는 39,000, 도합 11만 1,838명이 정확하게 단단히까지 썼어요. 실록에. 이게 문과의 시험에 참여한 인원수고요. 그 다음에 무과도 있어요. 무과 1소는 몇 명, 2소는 몇 명, 3소는 몇 명인데 도합 35,891명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정조에 한번 그 별시를 보는데 초시에 동원된 실제로 시험에 참가한 그 수험생이 15만 7천 명이에요. 15만 7천 명. 근데 지금 조선의 사학자들은 그 한양의 인구가 정조 때 20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전장에도 보면 거기 수험생만 우산 아래 모인 게 아니라 거기 하인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15만이 그 모이면 적어도 20만 명이 시험에 참가를 했던 거예요. 많게는 30만이요. 네? 한 명씩만 데리고 와도 30만이요. 그러니까 한 번에 30만을 과거 시험을 본 나라가 있으면 나오고요. 없어요. 근데 실록을 자세히 보면 그 다음날, 이게 별신의 하루에 끝나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에는 초시가 아니라 중간시를 보거든요. 네? 사마시를 보죠. 사마시. 사마시도 10만이야. 사마시도 10만이야. 그러니까 합이 뭐 중복되는 게 뭐 5만 정도 치더라도 40만이 40만. 한 번에 시험을 보러 온 게 경조에. 있습니까? 이 실록에서 그렇게 써 있습니다. 다음. 이게 명태조 주원장의 어진인데, 이 사람이 주원장의 어진에 가깝습니까? 이성계의 어진에 가깝습니까? 이 사람이 젊을 때고 나이 먹으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 똑같잖아요. 주름, 눈가에 주름까지, 눈썹도 이 사람하고 똑같고, 후덕하게 생긴 것도 똑같고. 근데 이게 주원장의 어진으로 남아있어요. 이렇게 생긴 주원장의 어진이 9개가 있고, 공식적으로 주원장의 어진으로 인정된 게 박물관에 남아있는데 9개고, 이렇게 생긴 게 2개예요. 근데 둘 다 주원장이고, 얘네들이 이게 하도 못생기니까 이걸로 주원장의 어진으로 계속 가름을 하고 있어요. 그런 모순이 있고. 다음, 이거는 조선 왕들의 어진입니다. 1월 5학도 썼죠. 그 다음, 요거는 명나라 어진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모자는 똑같아요. 이게 청명상화도입니다. 그래 중국 최고의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6장이 하도 길어가지고 6장으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죠. 여기